YTN 뉴스라이더, 오늘도 의료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넘기면 행정과 사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김평정 기자. 네, 서울대병원입니다. 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지 관심인데 복귀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형 병원에서 크게 변화된 상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어난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를 향해 복귀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발표된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900여 명, 전체의 80%입니다. 전공의 측에서 자체 집계한 숫자는 이보다 많은 1,900여 명으로 90%를 넘어섰습니다. 전공의 협의회 측은 남아있는 전공의도 대부분 곧 계약이 끝나고 수료하는 전공의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마저 병원을 떠나고 나면 대형 병원의 진료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빅5 병원 응급실은 대부분 병상이 얼마 남지 않거나 다 찬 상태입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300건을 넘었습니다. 예, 복귀 시한을 넘길 경우에 정부는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의사 면허를 정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왔고 일부 전공의에 대해서는 자택 등을 직접 찾아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복귀 시한을 정한 것은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개원이 중심의 의사협회가 아닌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습니다. 의협 측은 이에 대해 의협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사들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전공의와 직접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오늘 오후 원하는 전공의 누구와도 만나겠다며 비공개 면담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이 면담에 응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오늘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전현직 지도부를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선 데 대해서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협상 파트너로 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협회는 비대위원장 등 전현직 지도부 5명에 대한 고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사직서 제출을 금지하는 것도 모자라 전공의 집까지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한 것은 초헌법적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북한에 빗댄 데 이어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든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마련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실효성 없는 조치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며 자격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즉시 이에 화답하겠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의사협회의 대표성을 부인하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이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이 같은 공세는 전공의와 교수, 대원이들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점을 파고들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배제하고 새로운 대표 협의체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이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각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에 보낸 호소문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까지 의대 정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제시했다며 강의실을 떠난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의대 총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결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이러다 사직이 아니라 순직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조용수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SNS에 다 잡아다 감방에 넣든지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손을 털든지 어느 쪽이든 좋으니 평소처럼 화끈하게 질러주시면 안 되겠냐고 썼습니다. 또 응급의학을 전공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한 게 죄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코로나 때부터 나라에 무슨 일만 생기면 제 몸이 갈려나간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등의 비상진료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필요기관에 파견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추가 인력 채용이나 당직 근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등이 전공의 대신 진료를 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조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배려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업자 단체인 의료단체가 개원의들에게 휴업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4분기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출산율은 올해 연간으로 0.68명까지 떨어지고 지난해 23만 명까지 줄어든 출생아 수도 더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1분기 0.82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2분기와 3분기 0.71명으로 떨어진 뒤 4분기 0.65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연간 합계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줄었습니다.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합계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0.55명으로 가장 낮았고 세종과 전남이 0.9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0.81명으로 최하위였습니다. 바닥을 모르는 저출산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2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017년 30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는 2020년 3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뒤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저희가 전망한 거는 0.68이었습니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측은 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1년 전보다 0.1세 올랐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 출생아 수는 40대 후반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0.6명대도 충격이지만 앞으로 더 떨어질 게 자명한데도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합니다. 이어서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입학할 초등학교 1학년은 36만 9천여 명,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7년 출생아가 35만 7천여 명에 그친 탓입니다.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도 157곳에 이릅니다.
부산에서까지 산부인과 중점병원이 분만 진료를 접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으로 2050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2022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출산으로 교육과 의료, 노동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지만 돌파구가 될 만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계획을 수정하면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데 현 정부 출범이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4차 기본계획의 수정판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 역할을 하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여당 공약 개발을 위해 자리를 옮기고 사실상의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와 맞물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분야가 어디고 거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뭔가를 추리고 그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정부는 인구 정책을 세울 정부 조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난임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가 잇따라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엽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엄마의 독박육아 경력단절, 그다음에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갖는 부양 부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민법의 부계혈통주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 규범을 개혁해야 되는 이제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노동과 교육 개혁은 물론 무엇보다 큰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어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식이 발전해 남아 선호 사상이 사라졌고 태아의 성별을 알려는 부모의 욕구도 마땅한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 제정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임신 기간 내내 금지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 남아있던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성별을 알게 된 부모들이 낙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2년 만인 지난 2009년 첫 변화를 맞았습니다. 임신 32주까지만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법이 바뀐 건데 이 역시 시대에 뒤처졌다는 반발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잇따랐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각각 임신한 강모 씨 등 부부 3쌍도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건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먼저 1993년 이후 남녀 출생아 성비가 꾸준히 균형을 이루는 등 국민의식이 발전해 법 제정 근거가 된 남아 선호 사상은 이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고 현실에선 임신 32주 전에도 직간접적으로 태아 성별을 아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사실상 법이 사문화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간 의료인이 분홍색 옷, 파란색 옷 등으로 애둘러 성별을 알려줘온 세태를 반영한 겁니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함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재가 부모들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는 의료인이 임신기간 중 언제라도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법이 제정된 지 37년 만입니다. 헌법 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시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의사들이나 부모들이 좀 자녀에 대한 준비도 못하고 좀 불법의 현장으로 좀 내몰렸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선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남아 선호 사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성별 고지가 낙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개선 입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의료와 출산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 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임대인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정도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공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렸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도입됐습니다. 기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도 2년 더 계약을 늘릴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인상폭도
5% 이내로 묶어 세입자가 더 오래, 덜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 물론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시장을 혼란케 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 직후부터 헌법 소원이 잇따라 제기됐는데 3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모두 합헌으로 변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선 두 제도 모두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물론 임차료 상승을 제한하는 수단적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공익이 크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등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입게 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권, 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 정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됩니다. 이미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도 근거가 됐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 횟수나 기간이 제한적이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놓은 데다 전월세 상한제 역시 인상 자체는 허용돼 있고 인상 비율도 낮지 않다는 겁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향방은 다시 입법 영역으로 넘겨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폐지까지 거론했지만 시행 4년째 접어들어 이미 시장에 뿌리 내린 만큼 대대적인 개정은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임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자신의 지역구 건설업체 두 곳에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등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은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추돌 사고를 낸 차량이 인도 옆에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5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에서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을 두고 운전자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SUV가 완전히 뒤집혔고 내부에는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져 있습니다. 운전자는 들것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강서구에서 SUV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는 인도 안전펜스를 뚫고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20대 SUV 운전자 등 5명이 병원에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탑승자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서구를 지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이 15분 만에 진화했는데 현장에는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화재 직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사라진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도로에 가축 사료가 흩뿌려져 있고 화물차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충남 보령시 웅천읍도로에서 9톤 화물차가 갓길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곡선 주로를 달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에는 전북 군산항 칠부도에서 배에 실린 화물을 검수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추락하며 이 남성도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총선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김기현 전 대표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중량급 인사들이 본선행 자격을 따냈습니다. 현역 강세 흐름은 이어졌지만 지역구 첫 탈락 사례도 나왔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 등 24개 지역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은 여전했습니다. 울산 남구을 김기현 전 대표와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 등 12명이 원외 도전자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경북에선 재선 김석기, 송원석 의원 등 6명 가운데 5명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신인 후보자들이 좀 득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성적표가 나빴던 곳은 부산입니다. 초선 이주환, 전복민 의원이 각각 김희정 전 재선 의원과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구 달서병 초선 김용판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첫 사례지만 그렇다고 정치 신인들에게 밀린 건 아니어서 인적 쇄신으로 보기엔 무색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인위적인 물갈이보다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일 강한 자가 정부에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 선다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자꾸만 현역을 바꾸지 않는 것이 쇄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관심 지역이었던 경기 성남 분당을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대변인을 누르고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이 결선 투표 끝에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을 꺾었습니다.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비례대표와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까지 포함하면 여당 현역 교체율은 이제 막 10%를 넘겼습니다. 40%를 넘겼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데 남은 90여 개 지역의 후보 확정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9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개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죠. 오늘 당 차원의 전략공천 후보와 지역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어젯밤 위원회 회의 뒤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략공천위원회는 친문 핵심 홍영표, 친명, 안민석, 변재일 의원 등의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공천 배제 결정을 내렸고 이들은 공정한 경선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의 지역구 배치가 포함될지 또 추가 현역 물갈이 대상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지역구 후보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확정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광주 현역 물갈이 바람 속에도 친명 민영배 의원은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 종로 총선 후보로 곽상원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옛 선거구에 사위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 지역 현역인 최재형 의원을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한 만큼 오는 4월 본선에서 여야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곽상원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받아 후보로 출마합니다. 종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됐던 곳입니다. 두 사람은 곽 변호사에게 사실상 양보한 뒤 각각 경기 성남 분당갑과 서울 중성동갑 후보로 뛰게 됐습니다. 친문계와의 갈등 등 개파 간 내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종로 공천 과정에서 노무현계 인사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좀 단합하고 사실 뭐 친 DJ, 친노, 친명, 친문, 그다음에 신진 인사 이런 거 가리는 거 없이 어쨌든 여기서 좀 대타협의 길이 생기길 빨리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윤호중, 박상혁 등 현역 의원 2명과 원외 인사 3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기존 지역구인 경기 구리와 김포 을의 공천장을 또 받게 됐습니다. 본선에 앞서 예선전을 치러야 하는 지역구 4곳도 공개됐습니다. 대표적 친명계 박성준 의원은 서울 중성동 을에서
정우준 전 의원과 호남에선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당내 경선에선 광주 동남을 현역 이병훈 의원이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패배하며 호남 물갈이 바람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민영배 의원은 공천을 확정해 지금까지 광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현역이 됐습니다. 서울 관악갑 유기홍, 경기 안성 최혜영 의원은 원외 도전자에 패했고 현역 이용선, 김주영, 소병훈, 이정문 의원은 본선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저녁에도 유세를 강행했습니다. 왕십리역 유세 현장에는 친문계인 홍영표, 송갑석, 윤영찬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된 상태인데 임 전 실장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재고해달라며 유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죠. 들어보시죠.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은 전략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홍 의원을 포함한 전략 경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공천 배제 수순이란 시각도 있는데요. 홍 의원은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뭐 한 5에서 한 10명까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장면,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체력 단련이 한창인 이재명 대표, 이어서 러닝머신에 오르는데요. 자, 그런데 러닝머신에 설치된 TV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자회견 생중계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 시각 임 전 실장은 국회에서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보기에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서 당내 일부에서 공천에 반발해 탈당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 또는 이 경기에서는 이기기 어려워. 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뭐 자유입니다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신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명 대전이란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공천 결과에 반발하는 친문 등 비명계 의원들이 새로운 미래로 향할지 관심인데요.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영표 의원하고도 좀 어떻게 접촉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전화는 몇 번 하고 있고요. 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결국은 함께 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천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86 운동권 청산론에 맞서려는 걸까요? 과거 한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에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 두고 보실 겁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이렇게 공천 작업은 한창인데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에 달리며 오늘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데요. 이른바 쌍특검법도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되며 오늘 재표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한석을 줄여 야당 강세 지역인 전북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거듭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반발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현역들만 유리하도록 지역구 조정을 하자는 추가 조건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박지호 의원하고 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이 안 되도록 하겠다. 반면 민주당은 말을 바꾼 건 집권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애초 부산에서 한석을 줄이자는 입장에서 양보해 구역 조정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좋다라고 합의를 사실상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까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고요.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구 획정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선거법 획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한가? 좀 의문이 들어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직전까지 선거구 획정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의가 무산되면 다음 달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 39일 전 처리라는 역대 최장지각 처리 기록을 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10대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과거 전력이나 성향을 고려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었다? 이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커피를 던졌던 신원 미상의 남성,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에게 지갑을 던졌던 신원 미상의 남성. 이때 언론사 카메라들 참 많았죠. 두 사람 다 동일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10대의 소행이었다는 겁니다. 지갑과 커피, 돌멩이, 또 다른 범행 없이 여기서 멈춰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 없이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또 현재 병원에 보호 입원 중인 상태라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신사동에서 배현진 의원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려친 10대 피의자 A군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2시간 전쯤 집을 나서 범행 장소로 향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 지망생이 해당 건물 식당에 예약한 사실을 오픈 채팅방을 통해 확인하고 사인을 받으려고 1시간 넘게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미용실을 찾은 배 의원을 우연히 마주치자 A군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콘크리트 소재로 당일 집에서 나올 때 화단에서 주웠는데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돼 평소에도 자주 돌을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배 의원을 검색한 흔적이 있긴 하지만 상당 기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정인을 노리거나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경복궁 남벼락 낙서범 영장실질 심사 때 지갑을 던지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찰서를 나오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이 A군과 동일 인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행적 등을 고려할 때 A군이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A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복궁 낙서범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겹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소방관이라고 하죠. 뼛속까지 소방관인 두 명이 불꽃을 대하는 자세. 이거 말이 뭐예요? 이건 영상으로 직접 보셔야 합니다. 불꽃을 보자마자 차 세우고 달려간 불꽃 같은 열정.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건물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벽면으로 빨간 불꽃이 보입니다. 그제 오전 10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모습인데요.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두 명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는데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소화기를 분사하자 주변이 삽시간에 뿌연 소화기 분말로 가득 찹니다. 이 능숙한 움직임에 건물을 삼킬 것 같이 솟아오르던 불길도 금세 사그라들었는데요. 능숙하게 소화기를 휘두르는 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로 이분들입니다. 남양주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속의 금난영 소방장과 김은지 소방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소화기를 들고 빌려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그걸로 이제 초기 소화를 진압하고 있었는데 그 소화기 저희가 갖고 온 소화기로 다 진압이 안 돼서 이제 저희가 소화기를 이제 주변에 이렇게 찾으러 다니면서 어쩜 이렇게 사명감이 넘치실까요? 두 소방관이 주변 상가 주민에게 소화기를 빌려서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불은 5분여 만에 꺼졌고요.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 빼는 데 성공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홍보 문구 너무 흔하죠. 살 빼는 게 진짜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또 죽을 만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돈만 돌려주나요? 모델 사진까지 찍어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동기부여입니까? 한다면 한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책임 환불제라면서요. 책임은 어디 가고 상술만 남은 겁니까? 생각보다 다들 살을 잘 빼서 업체가 남는 돈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체중 감량에 성공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산한 뒤 체중 관리가 고민이던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다이어트 업체에 등록했습니다. 6주 프로그램이 300만 원에 달했지만 목표만 달성하면 이용료가 전액 환급된다며 입소문도 난 곳이었습니다. 감량 목표만큼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보증금도 환불해준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게 돼서 그래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A씨는 일주일에 3차례씩 업체를 방문해 마사지와 찜질을 받았고 식단도 적극적으로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업체 말이 달라졌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좀 기다려달라. 계속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길 4개월. 사진도 찍고 후기도 남겼지만 카드 결제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본사 환급 명단에 A씨는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름이 지금 생소한 거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 맞아요. 저희들 부산이 많이 크니까 그 부분 다시 언론에서 말이 자꾸 틀려질 수 있는데 저희가 안 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객분한테 조금 더 줘준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A씨처럼 이용료를 돌려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후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겠지. 목표 달성 시. 계약을 이행을 안 한 건데 계약 위반이지.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정유정.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무기징역형은 너무 가벼워서요.
항소심 때에서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정유정은 그 A4 한 장짜리 원고를 들고 왔대요. 진심으로 사죄한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선처해달라.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아버지를 접견할 때 나눴던 대화예요. 이게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여야 하니까 반성문을 적어야 되겠다.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 할아버지는 왜 내 방을 안 치운 거냐? 회피, 핑계, 변명, 원망. 단 부마지에서조차 이런 단어 말고는 제가 딱히 떠오르는 용어가 없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차상은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온라인 과외부로 만난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정유정은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 접견 때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시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지만 법정에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법정에서의 마지막 진술을 마쳤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 안에서는 있지만 글쎄요. 근데 사실 집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사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유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죠. 어제 열린 항소심,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 26일 날 이제 부산에서 발생이 된 사건인데 네. 과외 교사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중학생인 척하고 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알려지기로는 그 흉기로 무려 111차례 휘둘러서 살해하고 시신의 일부를 가방에 넣어서 낙동강변에 그 유기를 했다가 이제 그 드러난 그런 사건이죠. 예. 지난해 이제 11월 달에 그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재판부는 여기에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3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는데 검찰은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네. 전혀 이 그 정유정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또다시 이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반성의 기미를 두고 지금 검찰하고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검찰의 경우에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1심 재판부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는 했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판결문을 그렇게 내렸잖아요. 얘기를 했었죠. 예.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정유정 같은 경우는 최후 진술 때 네. 미리 준비해 둔 그 글을 A4지 한 장 정도로 해서 예.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예.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게 돌아가시게 만들어서 밀려는 죄책감이 상당히 크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범하고 잔인했다는데 사실 대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이 적절치 않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대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데 얽매이지 않고 대단히 어떻게 보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 이 용어를 잘못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예. 그 23년간 아무런 범죄를 저질러지도 않은 것을 참작을 해달라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예, 어떻게 자기 보셨어요? 23년 동안 아무 전과가 없으니까 예. 이번에 이런 그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좀 참작을 해서 본인이 아마 바라는 것은 사형 또는 무기 정도는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말이 안 됩니다. 23년 동안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아서 본인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도 이런 뭔가 최후 진술조차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눈물까지 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동안에 1심 때도 반성문을 한 21차례 정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공판 초반에 그 검찰에서는 정유정이가 구치소에서 가족들과 접견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녹취록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좀 그 비공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비공개 진행이 됐었습니다. 왜 비공개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좀 선량한 풍속에 반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와 함께 예. 비공개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알려진 것은 좀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 정유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는다. 이 억지로라도라는 것은 사실 자기가 진짜 반성을 해서 그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지만 뭔가 목적이 있이 어떤 반성문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를 보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미리 짐을 치웠었어야지라고 이제 질책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예. 사형과 무기징역을 피하기 위해서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 재판부에서도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은 과연 이게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계획적이고 또 자기적이다 이렇게 그 판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에 열릴 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재판부가 그 녹취록 안에 선량한 풍속에 반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비공개로 돌렸다고 했는데 알려진 게 이만큼이니까 사실은 그 실상은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이 다 가만히 돼서 선거에 방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이 재판부 같은 데서는 그런 결정을 갖다 내리는 이유는 예. 뭐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야 이게 다 공개됐을 때는 선량한 풍속에 이제 위배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 일단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7일이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아내를 살해한 변호사와 관련해서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뉴스라이더에서 몇 번 다뤘던 사건이긴 한데 일단 그 피고인 측의 주장 여전히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우발성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뭐 통상 이제 범행이 발생되게 되면 이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논점이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시 개진은 하겠으나 예. 본 사건은 예기치 못해서 발생한 다툼으로 촉발된 우발적 가격 행위로 인한 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살해할 의도로 가격을 했다거나 고의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실제 이제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할 만한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근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폭행 흔적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 그러니까 그 목졸림이라고 이제 국가에서 소견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목이 졸렸을 때 분명히 정신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렇죠. 우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항상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그 검찰의 공소장에서 나온 그 이혼 다툼 중에서 살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사인으로 나온 것이 경부압박 질식사 그리고 저혈량 쇼크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이 그 아내의 시신에서는 소위 그 손으로 이렇게 누른 자국 그걸 우리가 에큰이라고 하는데 에큰 예, 이걸 이제 엑사라고 하고 그 흔적을 에큰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흔적은 인정을 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형량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우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살인이냐 아니면 상해치사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해서 그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고의성을 두고도 이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두고 뭐 변호인과 뭐 검찰 사이에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발표를 하기를 공소장에 길이 35cm 그리고 이제 지름 2.5cm 예. 쇠 파이프로
피해자의 그 이마와 얼굴을 힘껏 수차례 그 가격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네, 변호인 측에서는 한 얘기가 이 범행 도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쇠파이프가 아니고 고양이 놀이용 자녀들과 함께 그 사용을 했었던 그런 금속 막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어떤 도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이 진술을 하는데 이 그 살해를 했던 이 그 변호사죠. 그 사람이 큰 뭐 소리로 뭐 이게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재판에 참석을 했었던 피해자의 그 가족들과 지인들은 어떻게 보면 뭐 연기를 그만해라. 그런다고 해서 뭐 돌아가신 사람이 살아오느냐 하는 이런 소동도 조금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아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네. 이 변호사는 112,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더라고요. 양형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 양형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무죄하고는 상관이 없이 일단 그 재판부가 형의 그 경중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예. 참고로 삼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검찰 측에서 또는 뭐 변호사에서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 씨의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피고인의 부친, 네. 이 피고인의 부친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경찰 신고하기 전에 먼저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행경이라든가 성행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아들의 사회성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양형 증인을 채택할 것인지의 그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후 결정을 하기로 이제 그 했고 예. 이와는 별도로 사실 그 당시에 그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그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재판부가 채택할지 말지는 어떤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이 재판부에서 과연 이분을 양형 증인으로 채택을 했을 때 예. 이 그 해당되는 그 피고인의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뭐 두 양쪽에서는 상해치사다, 뭐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양형 증인이 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재판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을 본다는 말씀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도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사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번지점프 추락사와 관련해서 이게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사고인데 한 쇼핑몰 안에 있는 그 시설에서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린 분이 사망하셨어요. 근데 그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보니까 안전고리가 걸려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거는 인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26일 날 2020년 10월에 개장했던 그 경기 안성시 소재에 있는 복합 쇼핑몰 번지 점프 놀이 시설에서 예. 69세 A 모 씨가 이제 그 8m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이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망을 한 그 상황인데요. 그 이제 놀이시설 보게 되면 하네스라고 해서 이렇게 예. 몸에 채우는 이게 그 안전 띠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거기에다가 카라비너라고 하는 이 구조용 고리를 갖다 달아가지고 천장에 있는 밧줄하고 연결을 갖다가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떤 유해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뭐 결착이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결착이 돼 있다면은 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서서히 이제 그 속도가 줄어서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을 하는데 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이 안전고리를 갖다가 걸어주는 그 역할을 갖다가 한 것 같은데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자기가 왜 그게 걸려 있지 않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실수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로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한 상태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CCTV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는가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에 번지점프 그 기구에 위쪽에도 안전요원이 있었고 아래쪽에도 안전요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걸까요? 글쎄요,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 한 8m 정도의 높이를 두고 위쪽 아래쪽에 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추락 방지 지상 그 망이라든가 또는 만약에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 매트리스 같은 게 네.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당시 그 실태를 보게 되면 이 안전 요원들이 전부 다 안전 관련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기술이 없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기 한 2주 전에 일단 그 불러가지고 한 5 내지 10일 정도 간단하게 교육을 하고 이제 투입을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그 좀 숙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그 위험한 거잖아요. 게다가 그냥 바닥도 아니고 높이가 8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안전 관련 자격증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아르바이트생만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이런 시설에 그냥 전문가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왜 관련법이 없다는 그러냐면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롤러코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큰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상에 있어서 유원시설로 분류가 돼서 문체부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에 이게 개장이 됐는데 유원시설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트럼벨링 기구라든가 이번에 사고 난 바로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유원 시설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유업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이 안전관리 대상도 아니고 소관 부처도 없는 그런 상태.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전의 사각지대인데 사실 이와 연관돼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5차례에 대해서 어떤 발의가 있었는데도 네. 아직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이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좀 법이 통과만 됐더라도 이런 안전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늘 뭐 싶거든요.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은 사후약방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총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좀 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짧게 중대시민재해 이번 사고가 네. 좀 해당이 될까요? 실제로 이제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예. 실제 이게 중대시민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의 어떤 부주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첫째는 안성경찰서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것을 이제 그 형사기동대 쪽으로 넘겼습니다. 그게 이전에 광역수사대에서 이제 이름이 바뀐 것인데, 그래서 실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현재 경찰에서는 이 적용 여부를 갖다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법 관련되는 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 신세계 측에서는 사고 직후에 상당히 참담하다 그리고 송구스럽다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임원들이 이제 유가족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배상 문제를 상의하고 토의하는 문제고, 지금 이제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이 충분히 그 법을 적용을 갖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전에서만큼은 한 채 양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나이대를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자식이나 뭐 어린 손주들과 함께 갔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유가족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회담을 열고 최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한국 4월 총선과 미국 11월 대선이 열리는 올해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공조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조 장관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블링컨 장관과 첫 양자 회담입니다.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장에서 핵 개발이 자위권 행사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한 목소리로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주영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며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금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 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 역시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와 동료 의료진들은 하루하루 누적되는 피로를 견디며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 곁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전념해 주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국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개혁, 의료 정상화를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의료 정상화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서 추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전국적인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 4일에 조기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 위급 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는 네,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오늘이 전공의들의 복귀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이와 함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네, 그리고 5월까지 개소 예정이던 광역 응급 의료 상황실을 조기에 개소하겠다는 등의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대화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독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29일까지 복귀하라.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서 제시한 마지노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조금 전에 정부의 발언도 들어보셨는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인 연세대 김창수 교수와 얘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교수님 연결돼 있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김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의료 현장이 굉장히 바쁠 텐데 이렇게 연결 감사드리고요. 자,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전공의들이 오늘 복귀를 할지 관심인데 일단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전공의 대표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복귀 명령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다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공의가 사직을 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수련병원에서는 진료를 그대로 잘 유지하는 데 지금은 주안을 두고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빨리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3개월 면허 정지 같은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현재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전공의가 빠져나가게 된 그리고 사직을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전공의들이 마땅하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가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조금 바라고 있고 또 전공의나 의사협회나 또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공의들이 이렇게 사직까지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아마 전공의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풀어질 수 있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의 정책이 그런 기대와는 조금 무관한 방향으로 집중을 해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공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전공의 생활을 정말 수련하는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안전이나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공의를 마치고 나갔을 때 본인이 전공했던 소위 말하면 필수 의료를 지방에서 혹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나 조성이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에서 정부가 핵심적인 제안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전공의들과 관련해서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과정에서 안전이나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 그리고 필수 의료를 전공하더라도 특히 지방에 가서 이 필수 의료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한 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 이상민 장관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했던 얘기 중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거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그리고 5월까지 개소 예정이던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조기에 개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전향적인 제안이 있고 또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정책으로만 끝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현이 되어야 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의사협회나 전공의는 과거 10년 이상 동안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책 제시나 실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합의가 없이 발표했다라는 데 상당히 붕괴하고 있는 것, 붕괴라기보다는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네.
자, 교수협의회에서도 교수님들 모이셔가지고 지금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논의를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연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의견이 많았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9월 4일에 의료인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입학 정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28차례, 27차례 회의가 진행되면서 입학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를 할 때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제 선 정책인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 교수협의회의 논의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원점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근거가 명확하다면은 2,000명을 늘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1,000명을 늘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합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죠. 미래에 예.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정부에서 앞서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내용을 보면은 2025학년도에 2,800명 그리고 2039학년도까지 3,900명대 증원을 전국에 있는 의대에서 희망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교수협의회를 통해서 각 대학의 교수님들 그리고 회장님들께 여쭈어 봤더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짧은 기간에 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내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총장님이나 혹은 학장선에서 빠른 시간에 결정이 되었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나 실제 학생들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의학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은 강의만 듣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를 두고 모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10년 이상 동안 그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강의실 하나만 있다고 이제 입학 정원을 늘린다. 요거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위해서는 각 대학병원의 교육 여건이나 실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향후에 어떠한 의사를 양성을 할 것인지가 미리 잘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의대 교육 여건 등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나서 얼마나 증원할 건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의대 학장들 같은 경우에도 증원 규모는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라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숫자로 봐도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의대 학장님들 협의회에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근거나 어떤 연유로 350명이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추측컨대는 아무래도 그 현재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늘리게 되면은 의학 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교육에 대한 평가를 만약에 50%를 늘렸다라고 하면 그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에서 만약에 불합격이 나오게 되면 50% 정원된 그 학생들은 나중에 그 국시 의사 국시 자격이 없어지는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대 학장들 협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10% 이내로 제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서 증원을 요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증원을 했다가 여건이나 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질적인 부분이 완결이 안 되면은 입학 정원에 대한 그 허가가 그 뭐라 그러죠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폐교된 의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더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일단 교육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수준이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필수 의료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의사 수를 늘려서 필수 의료 분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 의료 패키지가 현재 의료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마련한 안들은 과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를 했던 또 의료계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가 있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은 그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현재 발표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보면은 아주 개혁적이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어떤 근거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몇 단계를 걸쳐서 이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단순하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열된 부분이 정말 다 반영이 되고 해결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역 의료에 대한 강화를 하겠다라고 다양한 정책들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제시를 하는 그런 정책들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을 하겠다, 2차 병원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육성을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께서 정말 그 병원을 선택을 하실지 아니면은 KTX나 이런 걸 타고 오면은 사실 1시간 반, 2시간이면 서울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거리나 시간적인 수요가 가장 짧게 있는데 단순하게 공급을 좋게 한다라고 해서 수요를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요를 적절하게 배분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지역사회 정책은 2차 병원이나 전문의를 위주로 하는 정책들이고요. 그중에 1차 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과거에 있던 돌봄이나 이런 사업들로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의료를 지역사회의 1차 의료를 강화하게 되면 사실 중환병으로 진행이 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지역에서의 1차 의료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동네 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동네 병원에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의 의사의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집어 보면 정말 고령이 많아지면 의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겠죠. 하지만 의사 수가 많이 필요한가? 그건 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고령일수록 우리가 정말 생명과 유지되는 혹은 기대 연명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집중적인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 내에서의 진료보다는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간호 케어라든지 노인 케어라든지 고령자 케어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고령 의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모든 의료가 고령으로 나가고 의료 수요가 증가해서 의사 수가 필요하다. 이거는 조금 현재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논의되고 있는 실제 실증이 되고 있는 정책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제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의사 인력뿐만 아니고 간호사 인력이나 관련된 인력에 대한 주계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정말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필수 의료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필수 의료라고 하지만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 의료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고령에서 필수 의료는 환자가 느끼는 것이 필수 의료입니다. 고령 환자에서 정말 내 곁에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드시고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게 당신들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요가 지금 제시하는 의료 수요가 정말 골드 스탠다드가 아니다. 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의료 수요라는 것이 한번 결정이 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의 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하면 더 늘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에 이렇게 왕창 늘려가지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이게 정책이 잘못됐을 경우에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이런 의견이 정부에 또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의료계 분야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의협이 있고 또 전공의들도 있고 또 교수님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정부와 대화를 하는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글쎄요. 대화의 대상은 사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이해 당사자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미리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라든지 혹은 다른 유사한 그 대표성 있는 의학회라든지 한국의학한림원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같이 협력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화의 대상은 사실은 그 고소와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당사자가 대화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교수님,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의협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상대, 그러니까 대화의 주체로 보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 오늘 오후 4시 여의도에서 만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나 아니면 수련병원과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네네. 네, 아무래도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 의협이나 전공의들이 느끼는 바는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말씀드리지만 2020년 구사 의정 합의에 의해서 의료연한 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의사협회가 그 대표성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럼 28차례 동안 회의할 때 그럼 대표성이 없는 단체와 회의를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의 당사자일 뿐이지 하나의 당사자라고 그걸 판단을 하면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대상자들을 모아서 혹은 실제 이제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대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성이 없다고 안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화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 정부에서 요구한 이 대화에 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전공의들이 사실은 저희들과도 그렇게 교류가 없고 전공의들의 주장만 저희가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대응을 할지는 저도 참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다만 어떤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면은 거기에는 조금 나와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모든 전공의를 불러서 특정 장소에 오라고 해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 대화의 대상이나 협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주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대전제가 없이 단순하게 대화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혹은 시간을 낭비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진지한 대화를 정말 원한다면 어떠한 주제를 논의할 것인지를 미리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발표하시는 내용들이나 현재 복지부에서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문제가 되었던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이 된 의사 입학 정원 2,000명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이걸 정책을 하는 것은 원칙이고 규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전제가 없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사실 뭐 다른 예를 들자면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했는데 근로조건을 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이겠죠. 예. 네. 자,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으로요. 네. 정부의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에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촉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정부가 현재 주장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틀린 부분들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항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데 우려를 좀 금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전공의나 학생들은 향후 우리 5년이나 10년 이내에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 인력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난을 한다든지 혹은 이 사람들이 선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과 이제 보는 정부, 그리고 저희의 책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필수 의료를 단기간 내에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가서 공헌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사협회나 혹은 전공의가 재논의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재논의를 한다라고 해서 의사협회가 이기고 누가 이기고 정부가 이기고 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일 문제는 국민의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지,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고 국민이 승자가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다면은 내가 굳이 2,000명을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논의를 해서 정말 2,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3,000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3,000명이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1,500명이 합당하다라고 하면 1,500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논의를 해서 만드는 것이, 논의하는 협의체에서도 논의가 안 되고 갑자기 정부 정책이고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시면은 사실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이 사태의 해결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협이나 전공의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한 마지노선 마지막 날인데요. 과연 양측 모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월) 겨울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잔뜩 흐린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3월의 첫날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7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충청 지방으로 확대하겠고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전남과 경남에 최고 20mm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8도, 대구는 7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3일절 연휴 동안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추위 속에 내일은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 모레는 일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